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사이언스타임즈 시작합니다. 저금리 시대입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이 저금리 시대가 사실 조만간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만은 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저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여금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1년에 이자가 0.1% 정도 돼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해서 뭐 저축예금으로 갈아타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정기예금 금리가 1~2%대인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예금을 또 유치해야 될 그런 비상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낮은 마당에 사람들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이른바 공포 마케팅입니다. 금융기관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오프닝의 주제인데요. 해방되고 나서 그때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해서 남북한을 점령하자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한테 쏘지 말라 이런 얘기가 한때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 믿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 오늘 오프닝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소비자들에게 공포를 춤으로써 뭔가 저축을 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사실 이제 경기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당신 한 10억 원 정도의 목돈 필요하다 이런 허황된 수치를 제시하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수법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은퇴하고 나서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사실 여기저기서 저한테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 했더니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쓰려면 30년 동안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10억 원 목돈론의 근거입니다. 사실 10억 원을 저축하려면 젊었을 때부터 저축서 보험 같은 장기 금융상품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큰 돈을 불입해야 합니다. 일찍 저축하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노후에 대비하겠다고 무리하게 큰 돈을 장기 금융상품에 넣었다가 정작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때 중도의 해지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죠. 은퇴한 뒤에 300만 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엉터리입니다. 은퇴 이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한 생활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60대의 생활비와 80대 연령층의 생활비를 비교해봤더니 80대 연령층은 60대 연령층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인 60대 초반의 수준으로 80대, 90대 그리고 100살까지 생활비를 계산해서 10억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금융회사의 공포 마케팅에 쏘가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정작 돈이 필요할 때 해지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큰 손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거래 은행이라는 말을 개인들도 쓰는데요. 이른바 단골은행을 주거래 은행이라고 합니다. 단골은행을 지정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천만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아마존닷컴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컴퓨터를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절개찾기 파일 이런 거 싹 다 정리를 하고 포맷을 한 다음에 다시 아마 이제 뭐 컴퓨터 바이러스가 먹었던가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존닷컴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DVD 타이틀을 사기 위해서 클릭을 했더니 자기가 과거에 봤을 때는 DVD 타이틀의 가격이 $26였는데
새로 접속해 보니까 22달러로 가격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할인 행사를 했나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닷컴은 본인의 접속 기록 등을 조사를 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단골의 경우에는 26달러를 받고 그리고 처음 접속하는 사람들은 22달러를 받아왔던 겁니다. 그럼 왜 처음 접속하는 사람에게 22달러를 받느냐? 처음 접속하는 사람에게 싸게 팔아야 계속 접속해서 물건을 살 것 아닙니까? 결국은 단골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회사 역시 마찬가지죠. 단골 믿다가는 호구로 전락합니다. 금융회사는 자기 자신의 편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여러 가지 온갖 미사 여구를 써서 고객을 유치했다가 경기가 어려지면 제일 먼저 배신하는 것도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는데요. KBS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를 오늘 쭉 읽어보다가 금융기관 믿지 말라는 이 기사를 보고 또 감동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KBS의 홈페이지 찾아서 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검색하시면은 한 30여 편에 가까운 박종훈 기자의 글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 드신 분들 혹은 경제에 대해서 아니 내가 무슨 경제를 알아 하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어보시면은 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상식만 있다면은 우리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유하는 바입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예, 오프닝을 경제로 열었는데요. 원화 가치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 있죠. 어제는 10.3원이 떨어져서 올해 예상 저점인 달러당 1,200원대를 밑돌았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홈플러스 매각으로 달러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컸던 게 1차 원인이지만 원화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크게 보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고 외환위기 트라우마까지 겹친 원화가 다음 주 단행 여부를 놓고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있는 셈이죠.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늘어난다는 것, 즉 원화 가치의 하락. 여러분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달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1달러당 거의 2,000원 가까운 때까지 치솟아서 원화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런 기억이 새로운데요. 사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 기업에게는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달러를 수출했을 때 과거에는 1,000원밖에 안 됐는데 1,200원이면은 지금은 1,200원을 벌어들이니까 그냥 앉아서 20% 정도 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 경제의 형편을 보면은 그런 수출의 청신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만은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앙일보가 원화 가치 1,200원대 급락 심상치 않다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급격한 원화값 하락은 득보다 실이 많다.
원화값 하락은 곧 수출 활성화란 과거의 환율 법칙도 이젠 잘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세계의 교역량이 줄고 있는 데다 우리와 경쟁 관계인 위안화와 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신흥국 통화 가치가 1% 하락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수입 물량은 0.5% 줄어들지만 수출량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환율 정책이 교역량을 늘리는데 더 이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금융시장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지난달 중국 증시 폭락 사태 때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틀간 원화 가치는 2.29%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도 2000선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통화 중에서도 위안화 다음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도 신흥국 중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원화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기축통화가 아닌 통화 중 자본시장이 사실상 완전히 개방된 통화는 원화가 거의 유일합니다. 주요 통화가 출렁일 때마다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의 현금 자동 출납기 역할을 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 작은 나라 경제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원화 국제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단기적으론 수출을 위해 원화 가치를 낮추려던 정책들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네. 중앙일보는 경제에 특히 관심이 많은 신문이기 때문에 재벌 신문이라서 그런지 오늘 원화 가치 급락이 심상치 않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은 유리합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1달러를 수출해도 과거에는 1,000원밖에 못 벌었었는데 이제는 1,200원을 벌 수 있고 더 떨어지면 1,500원, 1,800원까지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게다가 1달러를 사려면 과거에는 1,000원만 지불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1,200원, 1,300원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 수요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요즘 원화 가치가 높아가지고 1달러에 1,000원 할 때는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왜냐면은 달러가 싸니까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이제 해외 관광이 많이 줄게 되죠. 과거 IMF 때 가장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유학생을 둔품으로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1,000달러 보내주려면은 그때는 IMF 사태가 오기 직전에는 1달러당 800원 했습니다. 80만 원만 지불하면 1,000달러를 송금할 수가 있었는데 환율이 2,000원대로 육박하자 1,000달러를 송금하려면 200만 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유학 보낸 부모들이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유학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화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원화를 약세로 유지하는, 쉽게 얘기해서 원화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게 유지하는 것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정책이 더 이상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1% 하락하면 오히려 수입은 당연히 줍니다. 그러나 수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가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별 효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떨어지면은 결국은 IMF가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포, 아노미 때문에 더 큰 경제 주름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이명박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굴뚝산업적인 마인드로 수출로 경제를 지탱하자, 부동산으로 지탱하자, 부동산과 수출이라는 양대축을 경제정책의 지표로 삼아왔었는데요. 그런 것으로 지탱되기에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커졌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인드와 그리고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경제를 맡지 않는다면은 우리 경제 앞으로도 계속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예. 자, 역시 낚싯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낚싯배 사고가 너무 세월호 3사하고 딱 맞춤맞게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자는 이런 세월호 유족들의 외침과 바람을 그때 당시 7시간 시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위해를 가할까봐 그렇게 구박하고 또 구박해서 거의 무력하게 만든 결과가 결국은 낚싯배 참사로 드러난 겁니다.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 정도면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안전처가 바로 해경과 뭐 소방안전본부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만든 기관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이걸 흉내내서 만든 건데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박윤용 장관, 그제 추제도 부근 낚싯배 돌고래호 전복과 관련해서 유언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힙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혹은 뭐 트위터라든지, 예, 이런 곳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마 해경이 구조 요청을 듣고도 지나쳤다, 이런 얘기가 아마 나도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관이 나서가지고 유언비를 엄단하겠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해경 경비정을 향해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냥 지나가더라라는 한 생존자의 증언 보도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 사실 여포단서 권한은 또 따지고 보면 국민안전처에 있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장관이 무슨 자격으로 유언비 엄단 운운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도하일보가 사설에서 초동대처도 못한 안전처 장관이 유언비 엄단 얘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사설에서 짚고 나셨습니다. 네. 작년 세월호 참사 때 초동대처에 실패했던 해경은 이미 해체됐습니다. 그 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바뀌었는데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돌고래호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신호는 5일 오후 7시 39분 완전히 사라졌지만 해경 추자안전센터나 어선 등록지인 완도해경 땅끝 출장소 어디서도 모니터링한 흔적이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부실 관제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뼈아픈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꼴입니다. 더구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초동 조치가 늦어진 것을 미승선자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돌고래 1호 선장이 8시 10분경 해경 출장소에 돌고래호와 연락이 안 된다고 알렸는데도 해경은 승선자 명부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었고 유일하게 통화한 박모 씨가 배가 잘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결국 해경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돌고래호 통신이 끊긴 지 무려 11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승객들은 배가 뒤집힌 뒤 아이스박스나 선체를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해경에서 모니터링만 제대로 했다면, 선장의 신고에 즉시 구조경비정을 출동시켰다면 아까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안전처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상 30분 이내, 해상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경을 관장하는 박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현장 조직의 조난구조 대응체계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으면 군 출신답게 사퇴의 결기라도 보이기 바랍니다. 도일보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오죽했겠습니까? 돌고래와 연락이 안 된다라는 돌고래 1호 선장이 해경 출장소에 신고를 했다면은 일단 출동부터 하고 보는 게 순서입니다. 현장에 가서 별일이 없으면은 다시 돌아오는 한이더라도,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전복을 했으면 전화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아니, 그런 간단한 것도 생각 못합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배가 뒤집혀져가지고 물속에 처박혀 있다라고, 구명보트나 잡고 있으면은, 우선, 뒤집어지는 순간, 소지품을 잃어버렸을 건 물론이고요. 몸이 물속에 있는데 전화기가 울릴 리가 있습니까? 전화를 받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겁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선장하고 친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원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낚싯배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성선명단이 손엉터리예요. 대개 예약자 명부를 보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예약했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에는 있는데 타지 않는 사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 바로 올라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자리가 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약이 안 되면은 낚싯배로 찾아와가지고 예약자가 빈 불참한 그런 낚싯배에 올라탑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단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선장하고 자기가 친한 사람인데 자기가 탄 걸로 돼 있었는데 예약을 했으니까 지금 안 타고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아서 안 탔다고 얘기하면 혹시 그 선장에게 불이익이라도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배가 잘 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경에서 물어볼 때 전화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장이 배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전화가 왔는데 이거 혹시 사고 난지도 모른다. 당신 혹시 지금 배에 있다면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은 배가 잘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 양반은 일단 배가 잘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선장하고 낚싯배 그 맹부에 있는 그 사람들 전화번호를 일일이 다 걸었대요. 근데 전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상에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2017년까지 구축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11시간 지나서 해경 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은 세월호 참사 때 제대로 처벌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된 공무원들 다 엄하게 처벌을 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야말로 공무원들의 이른바 정신 상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냥 은거슬쩍 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제일 꼭대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실종 7시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다 덮어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혀 변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런 조직의 수장이 물러날 생각은 안 하고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 태대체. 이것도 결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옛날 객원들이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를 입증해주는 사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와 관련된 뭔가 비판이 있으면은 유언비어다. 유언비어 엄단하겠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래 명예훼손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없이도 글을 갖다 삭제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경호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집권층의 마인드가 결국은 또다시 작은 미니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는 돌고래호 참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참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이런 정권에게 계속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이사의 이혜진 의장 그리고 다음 카카오 이사회의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포털 사이트에 배치된 기사들이 심각한 정치적 편향을 띠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4개 상임위에서 포털 사이트 대표들을 정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다음은 언론기관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사들의 뉴스를 갖고 와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포털 사이트라는 게 사실은 검색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뭐 기타 블로그나 카페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게 포털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뉴스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로부터 뉴스를 돈 주고 사서 포털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젠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뉴스를 보기 위해서 포털로 가게 된 겁니다. 이제가 아니지 그렇게 된 게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늘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언론사들과 그리고 그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포털과는 늘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심하면은 뭐 언론사에서는 포털 횡포 이러면서 기사로 조집니다. 포털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갑인데요. 이 기업이다 보니까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의리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포털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 검색 시장은 네이버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독점 아니고 과점체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제 제재가 가능한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언론사들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은 포털은 늘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언론사들이 포털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포털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먹곤 했습니다. 이젠 새누리당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사실 특히 네이버의 뉴스 배치를 보면요, 절대 새누리당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음은 눈치 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뉴스 시장도 네이버가 사실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네이버를 이기기 위해서 네이버가 다룰 수 없는 이른바 틈새 시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가 친여적이라면은 다음이 친야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인데요. 그건 네이버나 다음이 친여라서가 아니라 네이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 배치가 친여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음은 친여적인 시장을 네이버가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그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정부의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통해서 남은 시장을 점유하는 이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다음은 약간 그래야 바짜지만은 약간 친여적인 냄새를 좀 풍기고요. 네이버는 친여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뉴스 소비자들은 더 그래요. 네이버의 댓글을 보면은 아주 그냥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용비의 청가가 가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다음의 기사 댓글을 보면요, 아주 그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도를 넘어서 비난에 가까운 그런 댓글들이 그냥 줄을 잇습니다. 그런 것들도 출처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종편만큼은 아니니까 아무리 친여적이라 하더라도 아마 거기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다음 언론기관 아니지만 뉴스 유통 과정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는 어느 신문 방송 못지않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포털이 편파적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을 살펴보면은 공정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뉴스 편집을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주된 이유라는 겁니다. 포털을 길들임으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반사이득을 얻겠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이 일면 머릿기사로 새누리당과 관련된 포털 기사를 배치하면서 사설에서도 근거도 명분도 없는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서강대 최영우 교수팀의 의뢰에 작성한 포털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규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보다 7배나 더 많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류하면 세계 어느 나라 인터넷 사이트든지 정부 여당 비판 기사가 야당 비판 기사에 비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지명 수배자를 풀어준 어수룩한 경찰이라든지 대학 성범죄, 교육부는 통계도 없다는 등의 기사가 모두 정부 여당엔 불리한 기사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저도 오늘 한겨레신문 일면 기사 봤는데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서강대 최영우 교수팀은 뭐하는 팀인지 모르겠어. 정부 여당의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보다 7배나 더 많다는 얘기는 밥을 먹으면은 똥을 싼다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은 권력을 잡고 있고 나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언론사가 그런 국정 운영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자료들도 다 정부에서 나옵니다. 이게 여당을 따로 분리한다면 몰라도 정부 여당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리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인터넷 사이트든지 정부 여당 비판 기사가 야당 비판 기사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여당 비판 기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부 여당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 분류하면요.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정부 비판 기사가 야당 비판 기사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은 걸로 나옵니다. 언론의 기본 업무가 권력 감시와 비판인데 행정부 비판을 정치적 편향으로 모는 것 자체가 바로 언론 기능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다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서강대 무슨 최영우 교수팀에게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최영우 교수팀이 이딴 식으로 조사했다는 자체가 요즘 대학 수준을 정말 의심케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이 언론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은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며 이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포털은 그 덩치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뉴스 편집의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포털 대표를 국정감사에 부르겠다는 새누리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유라면 종합편성 채널 대표를 먼저 국회로 불러야 마땅합니다.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도 무시하고 선정적 편파 보도를 계속하는 종편은 그냥 놔두면서 포털에만 공정성을 외치는 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맞불 작전을 놔야 됩니다. 종편사 대표들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의 의장들을 여당이 증인으로 신청하든 말든 사실 종편사 대표들을 불러야 됩니다. 종편 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기를 포기한 게 모회사의 종이신문들은 차마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그야말로 하청받아서 수준 이하로 얘기해주는 일종의 언론 방송이라기보다는 종합편성 채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치적인 집단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마저 주는 종편사 대표들을 먼저 불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도 무시하고 선정 편파보도 계속하는 데가 바로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그런 것들은 놔두면서 사실 네이버나 다음 보면은 다 정부 눈치 있는 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뉴스 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눈높이가 그야말로 선정적인 편파보도만 일삼는 종합편성 채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은 종편처럼 못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장들을 국정감사장이 불러가지고 창피주고 야 니들 말 안 들으면 다음에 또 부를 거야. 그렇게 또 창피줄 거야. 그딴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이게 참 이명박 정권 이후에 새누리당이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해왔던 수법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군 사이버 사령부 그리고 국정원을 이용한 댓글 공작을 하더니 또 무슨 짓을 하나 했더니 이제는 종편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언론 시장을 개판 5분 정도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네이버나 다음도 종편 수준에 맞춰서 결국은 집권에 혹은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모든 것들이 다 바로잡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수준에 맞는 정당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참담한 느낌마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심학봉위원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성폭행, 게다가 국정감사가 무슨 본회의 중인가 하여튼 회기 중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더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하니까 우리 누구지? 형수 성추행? 그 생각이 납니다. 재수 성추행인가? 그래서 문제가 일자마자 바로 탈당시키는 새누리당. 하여튼 그건 하여튼 재빨라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폭행, 추행하고 폭행은 다릅니다. 추행은 만지고 욕하고 이 정도 수준이지만은 폭행은 그야말로 성적 접촉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추행과 성폭행 보면은 이게 참 용어의 문제인데요. 폭행보다도 추행이 더 어마무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폭행이 훨씬 더 큰 범죄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이제는 무소속이 된 심학봉 의원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논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리특위는 7일 오전 징계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결정을 일단 미루고 9월 중에 한 차례 더 소위를 열어서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고 하는데요. 심학봉 의원에 속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의 직접 해명 등의 절차를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런 여당의 태도를 시간 끌기라고 비난하면서 신속한 지명 절차 진행을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국일보가 한국일보뿐만이 아니라 중앙인가? 동아, 그다음에 한겨레, 도화 각 신문에서 이 문제 다뤘습니다. 제가 한국일보를 골랐는데요. 한국일보에서 사설 새누리당의 심학봉 감사기 의혹 피하기 어렵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네, 여당의 절차 준수 주장은 원칙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윤리특위 심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 국회의원 윤리 기준에 아무리 어긋난 행위를 했더라도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절차적 요구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행위의 비윤리성과 징계 수위의 적절한 균형을 무너뜨린 과도한 징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노골적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자들의 행태는 국민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다만 이런 원칙론을 강조하려면 시간 끌기 의혹을 씻으려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당장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사실상 징계 논의를 국감 종료 이후로 미루고 보자는 것은 적잖이 이상합니다. 금명간에라도 심의원을 소위에 불러 의견을 듣고 즉각 최종 결정에 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네. 그동안 아마 심학봉 의원을 윤리특별 소위인가 특별위원회인가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출석은 안 하고 이제 소명서만 제출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 때문에 이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내리면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국회의원으로에게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으니까 불참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3번 정도 불렀는데도 참석하지 않고 소명서로 대신한다면은 사실 결론을 내리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해명을 들어야 된다. 이게 절차에 맞다. 아니, 절차를 지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더욱이 이 심학봉 의원 문제는 원칙론적인 절차의 완성을 곧바로 들이대기 하는 그 성격이 부적절하다고 한국일보는 지적을 합니다. 여느 사안과 달리 본인의 소명에 따라 징계 심사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질 게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빤할 반자예요. 야당의 주장처럼 심학봉 의원 문제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윤리특위가 징계 심사에 나서기에 충분합니다. 앞서 경찰은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심의원을 조사했지만 여성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이 과정도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이게 성폭행을 혐의로 이게 고소가 된 사안이 아니면 어떻게 경찰이 알겠습니까? 고소를 냈는데도 경찰 계속 조사하라고 민기적 됐어요. 왜? 그 고소의 당사자가 여당 의원이니까, 새누리당 의원이니까. 게다가 대구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미정미정 하는 사이에 그 여성이 말을 바꿉니다.
처벌해달라고 그랬다가 처벌 안 해도 된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누가 봐도 그 사이에 경찰이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심학봉이가 그 여성을 희위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또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그것도 사실 여론 때문에 나섰던 겁니다. 심학봉 의원이 강압적 수단을 썼는지 회유나 협박으로 여성의 진술 번복을 불렀는지는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만 그 실체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학봉을 불러가지고 본인 진술을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미 검찰 수사 중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 이유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폭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전이라도 제명을 기대하기 위해서 모인 건데 계속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일보 주장인데 결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따라서 애초부터 윤리특위가 심사하려는 것은 강압이나 회유 여부가 아니라 국회가 열린 시간에 배우자 아닌 여성을 호텔로 불러 성관계를 가진 불륜행위와 직업적 비윤리성이었습니다. 이는 성폭행 의혹의 실체와는 무관합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앞서 심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이를 윤리특위에 권고한 사실도 이미 국민 뇌리에 박혔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국민적 불신만 커집니다. 네. 윤리특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인사들로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해요. 그게 이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인데요. 이 자문위원회가 이미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을 결정하고 이거를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건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국민 여론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방금 한국일보가 지적했다시피 윤리특위가 심사하자는 것은 사건의 실체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는 이미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는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은 국회가 열린 시간에 배우자가 아닌 여성을 호텔로 불러서 성관계를 가진 불륜행위,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자격에 걸맞는 일이냐, 즉 직업적 비윤리성 여부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기 사랑 감싸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조폭의 의리가 생각이 납니다. 뭐 국회의원들을 조폭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차이점이 저는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누리당은 여론이 비난하건 말건 자기 사람이면 일단 감싸고 봅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버리기 바쁩니다. 그게 이제 그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새누리당이 강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약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자는 여론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왜 강자니까? 새누리당은 어떤 확신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야, 우리 당을 지지하는 골수 지지층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누리당은 아시다시피 이 해방 이후 친일 세력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맥을 이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정당입니다. 가진 자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없는 놈들이 뭐라고 칭할다고 하더라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여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늘 껴안고 갑니다. 뭐 껴안고 가더라도 나중에 결국 우리를 갖다 찍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늘 비주류였어요. 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잠시 권력의 주류가 됐을 뿐입니다. 언론도 새정치민주연합 편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핵심이 제안 가지고 뭐 니들 핵심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싸우고 자빠지고 니들끼리 뭐 핵심 한다면서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놈들이 무슨 핵심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러면은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거기에 휘둘려요.
약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뭐라고 떠들면은 일단 쳐내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의 비난 세례를 견딜 만한 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파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감정이라는 문제까지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새누리당은 인구가 많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의 인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충청권보다도 인구가 더 적어졌습니다. 물론 원적을 따지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오늘날과 같은 소선구제에서 51%만 먹으면은 모든 걸 독식하는 이런 제도에서는 인구가 적고 자기의 골수 지지 유권자가 적다는 것은 굉장히 큰 데미지입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청, 영남권 그리고 고연령층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최대의 지원군을 항상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영남권의 유권자 그리고 고연령층이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지를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만이 이걸 고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종편의 역할이 아주 다대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최하류 언론의 본질이 본령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종편. 제가 보면은 참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성파가 워낙 재미가 없어지다 보니까 대낮에 매일 종편만 켜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서민층들에게는 일종의 세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마저 들고요. 과거에 괴벨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나치가 발행했을 때의 새로운 매체는 요즘은 SN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라디오였습니다. 라디오야말로 신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파이어사이드 채트라고 해가지고 대공황 시절에 파이어사이드 챗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벤 정담입니다. 파이어 불옆에서 채트 저들저들 찌끄린다라는 건데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공황기에 고생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어루만져줬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라디오 수신기가 마구 보급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라디오를 장악하고 있었던 게 바로 나치입니다. 그래서 괴벨스는 나한테 마이크만 하나 타오. 처음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지만 그 거짓말 또 하면은 긴가민가하고 또 하면은 사실로 믿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 신문물 라디오 역할을 종편이 유감없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날에 희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시간이 남은 관계로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결론으로 하도록 하죠.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노사정위원회라고 있죠. 한국노총이 탈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해가지고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취업규칙과 해고여건 완화 문제를 중장기 입법 과제로 미루는 쪽으로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 지역규칙화 해고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경제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저는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철저하게 재벌 경제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게 미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벌이 중요한 부분을 다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창의성이 비빌 언덕이 없어요. 재벌들은 돈 된다면은 어떤 것이든지 다 진출하고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에서 좋은 신기술을 개발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뺐습니다. 복제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벌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는 재벌이 하청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페이스북 만든 무슨 친구라든지 구글 만든 친구들이 대한민국 같았으면 절대로 그게 성공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그야말로 양극화돼 가지고 재벌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런 대로 살만한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이건 그야말로 처참할 지경이에요. 근데 그 중소기업 자리마저 없어가지고 젊은이들 중에서 4명 중 1명은 알바로 인생을 시작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걸 바꾸려면은 결국은 정부가 다 써야 되죠. 재벌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고위업종에 대한 침탈을 막고 독과점 횡포를 제어하고, 그래서 나라의 세금으로 거둔 많은 재원들을 창조적인 산업에, 말로만 창조경제 하지 말고 실제로 창조적인 사업에 젊은이들이 몸을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재벌 체제에 길들여진 이 정권은 재벌 얘기만 들어요. 재벌들은 경제가 어려지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에 의해서 극복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임금비를 절약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수백조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규칙과 해고요건 완화 들고 나오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그게 등달아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가 그거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역규칙과 해고제도를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례와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만으로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시지탄 얘기를 하지만 노사정위 참여 전문가들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법이 아닌 정부 지침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초보적 발상에 세게를 박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 벽에 부딪힌 쉬운 해고 이제 정부가 결단할 때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지적했듯이 해고 기준 변경은 노사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해고 남용 방지 대책이 반드시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 요건 완화 논의는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해고제도 변경은 애당초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취업규칙 분리 변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기준을 행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중부남부 발전 등 최근 공공기관 취업규칙 분리 변경 때 드러났듯이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집단적 동의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책도 시급합니다. 노사정위 전문가들이 취업규칙과 해고 문제를 중장기 입법과제로 제시한 마당에 정부가 노사정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까지 더 이상 이 문제에 집착할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의 마지막 능선을 넘기 위한 결단의 시기에 두 가지 쟁점은 치명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정부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남은 쟁점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정부 선택만 남았습니다. 한국노총은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절감된 인건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며 협의체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존중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는 협상안입니다. 일방적으로 9월 11일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군사작전하듯 노동계를 압박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결단은 노동계가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선택은 아마 그 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못하여 직장 폐쇄를 둘러싼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요. 이게 지역규칙과 그다음에 해고 문제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유연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잘 나가는 회사 노동자들이 다 말아먹는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제 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요일 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제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했던 징계를 전부 처리하고 저는 복귀시켰습니다. 그 절차가 온당했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제 미래입동자 국민TV가 더 화합된 조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께서도 뭐 불만은 있으시겠지만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하지 마시고 미래입동조합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뭐 절차적 문제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했던 뭐 저는 이제 어제자로 이사직도 물러났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방송도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작 출연 거부를 선언했던 분들도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국민라디오도 이제 정상화의 길을 걸을 건데요. 그분들에게 자리를 비켜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 방송을 끝으로 저는 하차할까 합니다. 그동안 서영스타임즈를 애청해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차는 말하자면은 국민TV, 국민라디오의 도약을 위한 하나의 걸음이 되기 위한 것이니까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분란을 없도록 신신당부 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